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한 지 한 15년 차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처음 간 건 2005년부터고요. 박사 논문은 이제 필리핀과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동남아시아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이제 메콩 지역에 대륙부에 있는 메콩 국가들도 넓게 보고 있지만 필리핀은 어찌 보면 저한테 가장 오래 다녔고 제가 처음으로 가본 해외이기도 하고 제가 박사 논문을 쓴 곳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또 우리가 한국 사랑하지만 또 이제 한국이 참 또 미운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필리핀도 좀 마찬가지고 필리핀을 대단히 사랑하고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 필리핀의 자연환경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또 다른 한편 또 바뀌지 않고 혹은 이제 그런 필리핀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되게 많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강의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박물관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우리가 좀 관광이든 학습이든 뭐 이렇게 필리핀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필리핀의 문화는 어떨까 뭐 이런 것들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도 조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네, 필리핀의 역사에 대해서도 잠깐 터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말씀을 드리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나라, 필리핀의 역사. 사실 동남아시아의 역사가 대체로 그렇긴 한데요. 뭐 많은 경우 이제 식민 시대를 겪으면서 역사가 좀 제대로 기록되기 시작한 뭐 그런 아쉬운 역사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뭔가 역사를 자기네 원래 이제 내셔널 빌딩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역사, 자기 뿌리찾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시도되는 뿌리찾기의 노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세계 문화유산 자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핵심은 박물관이니까 선생님들이 앞으로 필리핀에 가시게 될 기회가 있다라면 이런 박물관 어떠세요 하면서 한번 제안하는 그런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요건 필리핀은 그냥 필리핀의 개요인데요.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뭘 말씀을 드릴까? 그래도 몇 가지만 집어보면 인구 많습니다. 1억이 넘습니다. 예. 동남아시아에 1억 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베트남이 1억이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1억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1억이 조금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필리핀 하면은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죠. 그죠? 요것도 이제 근데 카톨릭은 좀 스페인 식민지여서 카톨릭 교도가 많다. 아시아에서 카톨릭 교도가 제일 많다. 이런 게 있고요. 필리핀이 올해 5월 9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이제 대통령이 6년의 단임제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87년 헌법 개정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87년에 헌법 개정을 했거든요. 헌법 개정하면서 헌법 개정 전에는 독재자가 좀 오래 지배를 했었는데 헌법 개정을 하면서 대통령은 6년만 한다. 한 번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6월 30일서부터 임기를 시작하신 분이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애칭으로 이제 중간에 봉봉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한데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가끔 비교돼서 얘기되었지는 필리핀의 독재자였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압도적인 차로 돼가지고 좀 필리핀에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NGO나 진보적인 친구들하고 되게 친한데 많이 아쉬워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네, 요 정도까지만 짚고 바로 이제 필리핀에 대한 개요는 이제 선생님들 그냥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라는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바랑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랑가이는 행정구역일 수도 있고요. 우리로 치면 공동체 이런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바랑가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긴 배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배에서 나왔고요. 필리핀의 전통사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필리핀의 전통, 한국의 전통 이러면 우리 향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랑가이도 어찌 보면은 필리핀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행정구역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읍면동에 해당하는 바랑가이가 이제 읍면동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그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랑가이라는 것은 이 배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배가 그냥 뭐 과거에야 뭐 어차피 배는 뭐 전력을 쓰거나 동력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다 이렇게 뭐 돛대 달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노를 젓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동남아시아가 이제 보면은 해양 국가들은 바다 위에서 유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저쪽 초원지대에서 말 타면 뭐 당연히 바다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데, 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사이즈는 뭐 나무 사이즈를 넘을 수가 없긴 하지만, 나무 사이즈를 만들 때 이제 배를 뭐 적어도 2채 정도를 이렇게 나란히 붙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뗏목처럼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바랑가이라는 게 있고요. 그 필리핀은 좀 흥미롭게 바랑가이 캡틴을 직선제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코로나를 지나면서 선거가 멈추면서 뭐 이렇게 바랑가이 캡틴이 뭐 안 바뀌고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행정 단위로서 바랑가이는 유지되고 있다. 뭐 필리핀은 전통사회는 바랑가이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하면은 이런 표현도 많이 나요. 게이트 컨트리다. 관문 국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게 관문 국가다라면은 요 말은 이제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필리핀이 주어나 필리핀이 주체가 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문이라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는데 입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관문 국가라는 표현을 이게 이제 보면은 필리핀과 관련된 뭔가 이제 브리티시 뭐 그 사전이라든가 브리테니카 사전이라든가 아니면 CIA 팩트북에서도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관문국가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느냐? 사실은 이제 필리핀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써진 얘기인 거죠. 예. 그 동남아시아의 관문국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필리핀보다 북쪽의 사람들이 오든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는 동쪽 끝에 위치하잖아요. 그죠? 동남아시아 안에서는 필리핀이 가장 동쪽에 있는 국가인데 북쪽에 위치한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전체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제 관문국가라는 표현은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호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뭐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동남아 갈 때 가장 가까운 나라이긴 하죠. 그러니까 관계도 더 긴밀해질 수 있고 이랬죠. 비행 시간이 갈 때는 갈 때 올 때 뭐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장 가깝고요. 지금 뭐 보면 직항이 취항되어 있는 도시를 보면은 수도 마닐라,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로 얘기되어지는 세부, 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분들은 요새는 세부보다는 보라카이라는 데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라카이에 가까운 곳까지도 이제 직항이 여름에는 특별편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냉전시대 한국의 동맹국이었다, 아세안의 창립 멤버였다라는 얘기가 있는, 뭐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선생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신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필리핀은 식민 지배를 상당히 오래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를 333년
정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식민지도 거의 근 50년 가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 이제 44년 이후로 그들의 대동아 공영권을 동남아 전역까지 이렇게 펼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할 때 보면은 그때도 이제 필리핀이 되게 빨리 일본의 점령에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도 아주 잠깐 겪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걸 보면, 마젤란이라는,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이긴 한데,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서 세계 일주를 나선 거죠. 세계 일주를 나서서, 마젤란은 실제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최초의 지구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마젤란이 유럽의 상인의 자식으로서 아버지나 뭐 삼촌들과 함께 이미 유럽에서 희망봉을 건너서 그 당시에 스페인의 그 후원을 받아서 원정에 나오기 전에 실제로 이제 희망봉을 발견하고 아프리카를 넘어서 아시아로 오는 경로는 포르투갈이 먼저 개발을 해놨었거든요. 이미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포르투갈 상선을 타고서, 우리 그 뒤에 김종호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건데, 물라카라는 데까지. 아시아의 교역의 중심지 물라카까지 와본 경험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있었는데, 실제로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 포르투갈에 의해서 개발된 항로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유럽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갈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또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미 서인도제도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메리카를 지나서도 어찌하면 아시아에 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겠다. 포르투갈하고 다른 그 대항로, 아시아로 도달하는 길을 만들겠다라는 것 때문에 스페인에서 이제 이 항해를 뒷받침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젤란은 포르투갈이 이미 개발해놨던 아프리카를 지나가는 희망봉 루트가 아니라 대서양을 지나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남극 사이, 그래서 그 해협이 마젤란 해협이라고 불려지거든요. 남아메리카의 가장 남쪽에 남극 앞에 있는 그 해협을 먼저 지나온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말 대서양하고 다른 너무나 평화로운 대양을 만나서 태평양이다. 이게 이름도 명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온 사람이죠. 요 마젤란이 근데 사실은 필리핀에 오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이미 마젤란이 그 항로를 거쳐서 아시아에 온 게 뭐 이렇게 최초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아시아는 유럽에서 너무 유명했습니다. 아시아에는 유럽인들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일 수도 있고, 실크로드나 도자기나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데, 해양부 쪽에서 뭐냐면은 그 향신료들, 이 스파이시스라고 불려지는 게 있는데, 스파이시스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냥 쉽게는 후추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후추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스파이시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특히나 유럽인들이 가장 원하는 향신료는 뭐였냐면 육두구라는 거였어요. 넌머겟이라고. 저도 이제 서양 요리 잘 모르니까 한번 사봤는데 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때 그냥 몇 번 들고 다니고 말았는데, 육두구나 정향이라는 게 당시 이제 인도네시아의 몰루쿠 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몰루쿠 제도라는 데가 원산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9세기 이후부터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인들은 육두구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유럽에서 알려졌냐면은, 이게 뭐 거의 그 유럽에서 흑사병이 한번 돌았을 때 흑사병의 특효약이다. 그래서 몰루쿠가 육두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금보다 더 비싸기도 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두라는 거에 관련된 역사가 또 되게 흥미롭거든요. 선생님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뭐 향신료 전쟁 요런 유의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사의 이면을 또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마젤란도 스페인도 그런 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육두구가. 근데 육두구가 가고 싶은데, 육두구가 생산되는 그 당시에 몰루쿠 제도의 런섬이라는 데에 대한 어떤
무역로는 포르투갈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슷한 경도, 비슷한 위도에 가면은 그런 나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필리핀의 위치를 이렇게 경도를 내려보면 몰루크 제도의 바로 북쪽입니다. 예, 그래서 몰루크로 못 가고 약간 북진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부라는 데를 간 거죠. 마젤란이. 예, 그래서 육두구가 원래, 그러니까 마젤란의 세계 일주 자체도 사실상 육두구가 목표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젤란은 아시다시피 세부에서 그냥 부족 간의 전쟁에 참전을 한 게 아니라 약간 구경꾼처럼 따라갔다가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젤란은 돌아가지 못했고요. 마젤란의 부하들이 배를 타고서 다시 이제 그 유럽으로 돌아갔는데 뭐 어쨌든 마젤란은 이제 물라카까지 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젤란을 세계 일주로 성공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마젤란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한 50년 정도 후에 스페인이 본격적으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식민 경영하러 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약간의 이제 설명을 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유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희망봉을 건너서 오는 경로도 멀지만 두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대서양도 건너야 되고 태평양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은 이미 남미에, 중남미에 엄청나게 넓은 자기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스페인의 입장에서 필리핀은 아주 far away한, 아주 멀리 있는 식민지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필리핀은 스페인에 의해서 직접 식민 지배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멕시코를 중심으로 있었던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불려지는 이제 그 스페인의 첫 번째 그쪽 식민지에서 또 한 번 파견이 되는 뭐 요런 구조로 식민 세력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좀 더 흥미롭게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필리핀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뭐 선생님들 조금 뭐 상식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태국을 제외하고는 다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죠? 보통 뭐 이렇게 영국령하고 뭐 프랑스가 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뭔가 이렇게 경쟁이 있었어.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큰 나라는 사실은 되게 작은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상인 세력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네덜란드를 점령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른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지배한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희망봉을 지나서 서쪽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서양인 거죠, 서양 세력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들어왔는데 뭐 순서대로 치면 이제 포르투갈이 오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오고 영국이 오고 프랑스가 오고 뭐 요런 경로로 왔는데. 되게 흥미롭게 필리핀을 지배한 식민 지배 세력들은 다 태평양을 건너서 왔어요. 네, 태평양을 건너서 왔다라는 게 조금 다른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세력은 보통 두 바다를 건너서 왔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어찌 보면은 이제 패권을 잡게 되죠.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일무이한 이제 전 세계 패권 국가로 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뭐 이제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사실상의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데요. 필리핀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식민지이자 유일한 식민지입니다. 원래는 하와이도 식민지일 수 있는데 하와이는 그냥 복속했잖아요. 내부화 시켜버렸고 필리핀이 유일한 식민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인데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나라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미국에 보면 미국에서도 뭐 이를테면은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에 민주당 공화당이 그때도 이미 갈라져 있었는데 그 양당 안에서 필리핀의 식민 지배를 하는 게 맞냐 옳으냐 뭐 사실 이런 도덕적인 논의보다는 이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아시아 뭐 양태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아시아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이제 필리핀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또 강화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갤리온 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갤리온은 배입니다. 배인데 약간 이제 그 당시에 뭔가 어쨌든 무동력선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개량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개량이 됐을까요? 무동력선인데 뭔가 무역선인데 개량을 했다. 예. 개량의 방식은 돛을 잘 개발을 하면 빨리 가는 게 되고요. 근데 이제 갤리온 무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돛도 이제 조금 개선이 됐지만 사실상 더 많은 약탈을 위해서 이렇게 아래를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배를. 그래서 이제 약탈품을 가지려고 하기도 했는데 약탈이기도 하고 뭐 무역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남미가 워낙 중요하고 또 포토맥에서 광산, 은광산 나오면서 그걸로 너무나 이제 스페인은 이미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아시아의 스페인, 뭐 필리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다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필리핀이 중요성을 갖기 시작을 했냐면 중국하고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필리핀이 중개무역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교 상인들이 화인들이 필리핀 마닐라까지 이제 항을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아카풀코에서 마닐라를 연결하는 이렇게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무역선이 스페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 뭔가 남미에서 기원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뭐 고추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갤리온 무역을 통해서 남미의 어떤 그런 식품이나 이제 농작물들이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또 이제 전체 아시아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루트까지도 바로 갤리온 무역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갤리온 무역이 어쨌든 성공을 하면서 필리핀이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중개 무역지로 스페인에 의해서 세계 무역에 편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스페인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필리핀을 333년이나 지배를 했는데 스페인이 필리핀에 남겨놓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뒀죠. 그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페인은 어쨌든 이 카톨릭을 통해서 필리핀을 이렇게 조금 지배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푸에블로라는 이게 이제 좀 남미하고 그래서 좀 되게 비슷하게 말해요. 보면은 필리핀이 또 돈 단위도 페소잖아요, 그죠? 남미 국가들이 주로 페소를 많이 쓰죠. 예, 그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진 성, 그 다음에 뭐냐면 식민 경영의 어떤 결과물로서 대농장, 하시엔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제 필리핀에 의해서 스페인에 의해서 이제 필리핀에 남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필리핀에 보면은 가톨릭과 관련된 유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0년 정도 되면 식민지 유산이지만 그 안에서 또 내부화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또 필리핀이 자랑하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 유산 속에 카톨릭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닐라가 이제 워낙 큰 도시고 좀 정신없게 막 요새 개발이 막 되고 있긴 하지만 또 마닐라라는 그 필리핀의 수도의 기원을 따지자 보면은 어쨌든 마닐라의 이쪽에 이제 베이 쪽으로 마닐라 만 쪽으로 보면은 인트라무로스라고 하는 이제 성곽으로 만든 이제 돌로 만든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미국, 어찌 보면 필리핀은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것도 되게 크지만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898년에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전쟁은 어디서 주로 이루어졌냐면은 요 남미, 쿠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긴 했는데 실제로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의 결과로서 스페인의 식민지 중에 일부가 이제 미국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가 바로 필리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자체가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어떤 그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식민 지배가 유럽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8년에 1898년에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초대 대통령이 1935년서부터 나옵니다. 자치 정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필리핀에 남아있는 어떤 미국의 영향이라고 하면 도시개발, 그 다음에 근대적인 교통망, 정치체제. 보면은 필리핀도 양원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재 때문에 약간 어그러졌지만 원래는 필리핀도 4년 중임제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자체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용어로서 영어가 정착이 된 게 필리핀한테는 어찌 보면은 또 경제 성장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도 했죠. 여전히 이제 필리핀에 가는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광으로도 많이 가고 신혼여행으로 가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영어 연수하러 여전히 많이 가잖아요. 그죠? 영어 연수를 많이 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제가 이제 용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BPO라는 요 개념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BPO. IT가 붙기도 하는데 BPO라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안 익숙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상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2차 산업이 제조업 부문을 성장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면서 외화를 이렇게 습득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되게 흥미로운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필리핀이란 나라의 경제 구조를, 이 나라는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걸까 이렇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요새 BPO라는 말이 나오는데 필리핀은 상품 수출 대신 서비스 수출을 합니다. 네. 이 서비스 수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 어디 영어권 가가지고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제 피자헛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선생님 미국에서 피자헛에 전화해가지고 주문하잖아요. 그럼 그 주문의 95%는 사실은 필리핀에서 받습니다. 이게 영어가 되니까 가능한 거죠. 또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콜센터를 넘어서 요새는 뭐 법률이나 의료까지 되게 넓어지고 있는데요. BPO라는 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비즈니스의 과정 중에 일부를 아웃소싱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나 IT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필리핀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근데 보면은 요게 이제 필리핀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어떤, 사실 이거 조금 우리나라에서 콜센터 되게 나쁜 직업이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콜센터가 꽤 괜찮은 직업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먼지 나지 않고, 에어컨디션드 환경에서 에어컨 빡빡 나오는 데서 전화 받으면서 하는 일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대졸자들도 많이 가는 직장입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미국 문화도 좀 알아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볼 게 아닌 게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미국과 영국, 뭐 유럽의 콜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필리핀 요새 GDP의 공식적으로 10%를 차지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수출하고 개념을 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수출해서 필리핀이 뭔가 이렇게 경제 성장에 요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게 어찌 보면은 미국의 식민의 결과이긴데 이제는 이제 필리핀에 되게 토착화된 필리핀 사회의 또 개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호모 루조네시스 해서 2019년에 네이처지에 이런, 네이처 하면 그래도 이제 뭔가 자연과학류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렇게 국제적인 저명한 저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핀에서, 플라이스토신 하면은 요게 아마
우리 개념으로 치면 이제 구석기 시대 유인원, 그 옛날 원인들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신종 인류인 호모 루조넨시스가, 루존이라는 건 이제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 본섬이라고 하고, 일본으로 치면 혼슈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섬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루존섬에서 나와서 호모 루조넨시스라는 어떤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잠시 했고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원래 이제 화석은 2007년에 발견이 됐는데 10년 넘게 연구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화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연구 결과는 2019년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단신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필리핀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그 스스로 써내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이건 이제 뭐냐면은 종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갔을 수도 있고요. 문자가 따로 이렇게 없이 오럴 히스토리만으로 이렇게 역사가 전승이 됐던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좀 저도 필리핀 가서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필리핀 역사를 보려고 했더니 필리핀 역사는 중국 역사서에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남겨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오래된 역사에 대한 뭔가 갈구,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자기들도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남겨진 건 없을 때 보통은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제가 좀 관찰했던 건 뭐냐면 특히 필리핀에서는 역사가 이제 고대사가 발전하기보다는 인류학, 민속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습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구석기 시대, 빙하기, 후기 빙하기, 요때 어떤 역사적인 유적이 나왔다. 이러니까 흥분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네. 여기서 연구가 더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후속 취재는 못 해봤지만, 어쨌든 이제 역사 없는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뉴스를 좀 주목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요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종이로 적혀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좀 부재를 하면 많은 경우 역사적인 것을 뭐에서 찾냐면은 인류학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 필리핀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스페인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역사들이 새롭게 쓰여지긴 했지만 쓰여지면서 동시에 지워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냐면은 스페인한테 뭔가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산으로 올라가고 섬으로 숨고 이러면서 어쨌든 전통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의 생활 습성 이런 걸 통해서 좀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롭게 또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저개발국 하면 이제 경제적인 것이 사실 발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그게 경제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여력도 좀 돼야 되고 경제적인 힘이 좀 있어야지 문화도 돌보고 역사도 돌보고 좀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저개발국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제3세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문화적인 힘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필리핀이 이게 또 영어가 어쨌든 세계 패권 언어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소수민족, 소수 종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가진 권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되게 글로벌한 수준에서 되게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안에서도 뭔가 소수 종족의 권리, 토착민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필리핀에서 되게 빨리 시작이 됐더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필리핀은 아예 헌법적인 수준에서 소수 종족의 권리와 관련된 법,
물론 법이 있다라고 법이 다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수민족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많은 경우 개발의 희생자로가 됐을 때는 이제 또 나몰라라 하는 지점들도 있긴 하지만 필리핀 안에서 뭔가 이제 그 소수종족과 관련된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요건 어찌 보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종족을 통해서 필리핀의 역사를 또 다시 한번 찾아보려는 노력들이 내부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또 드릴 말씀이 있다. 우리가 보통 필리핀 얘기하면 많은 경우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했지만 스페인의 마젤란에 의해서 발견된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잘 생각해보면 필리핀이 국명 자체가 그 당시에 마젤란의 세계 일주를 지원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펠리프 2세의 이름을 따가지고 필리핀의 펠리프 2세에게 바쳐진 땅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이라는 국명이 결정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이전에 필리핀노의 역사를 찾는 것에 필리핀 사람들도 최근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발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술라이만이라는 얘가 제가 이름을 써놨죠? 요 사람은 뭐냐면은, 그 스페인이 오기 전에 이슬람을 받아들였던 토착 술탄 왕국이 존재했다. 라는 걸 이제 또 찾아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보면은 필리핀 단독의 역사라기보다는 사실 그 유목의 세계처럼 해양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연결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원으로 따지면은 그 깔리만탄 섬이라고 깔리만탄 섬 혹은 이제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려진 섬이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하고 그 보르네오 섬은 흥미로운 게 거기 나라가 3개나 있어요. 이 섬의 남쪽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인도네시아 땅이고요. 북쪽은 말레이시아 땅인데요. 말레이시아 땅의 또 일부에 브루나이라는 되게 작은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브루나이가 지금은 되게 작은 나라인데 사실은 그 브루나이가 보르네오를 전체적으로 점령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브루나이의 반개가 이렇게 그 반개 친족이 마닐라에 가서 마닐라에 13세기에서 14세기 초에 아마 무슬림 술탄 왕국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예전에 이제 세부를 가면 선생님들 이제 그 세부 여행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여기 없으세요? 세부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여행으로 많이 갔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세부 여행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는 데는 세부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세부 섬이 있고요. 세부 주가 있고요. 세부 바로 앞에 막탄이라는 또 조그만한 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부 공항이라고 알고 있는 데는 막탄 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탄섬 자체에도 리조트도 엄청 많고요. 해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세부 안 들어가고 막탄에서만 놀다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세부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 막탄섬에 그러니까 마젤란은 세부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어찌 보면 다도해인 거예요. 다도해 중에서 이제 조금 큰 섬이 막탄섬인데, 과거에는 세부 가면은 마젤란에 의해서 남겨진 어떤 가톨릭 유적들을 뭔가 이제 세부에서 우리가 해양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역사 유적을 본다? 뭐 세부라는 역사를 본다? 이러면은 보통 가톨릭 유적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꼭 가야 되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검은색 십자가가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그 십자가는 마젤란이 필리핀에 왔을 때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들이 믿고 있죠. 뭐 저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필리핀은 뭔가 스페인 식민지에 대한 흔적도 되게 많고 뭐 카톨릭 유적이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 역사 쓰기를 하니까 뭘 강조하냐면은 요 마젤란의 십자가가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요 바로 근처에 이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은 뭐냐면은 그 필리핀에서 이 마젤란이
그 남의 어떤 그러니까 그 석부라는 데 마젤란이 가서 맨 처음에 마젤란을 받아들인 그 바랑가이의 리더는 바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최초의 필리핀 사람으로서의 최초의 카톨릭 교도가 되곤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교도가 되고 난 다음에 저 막탄 섬에 되게 말 안 듣는 어떤 이슬람쟁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친구도 개종을 시킵시다 이러면서 마젤란을 데리고 갔는데, 그게 이제 전투로 이렇게 그 확전이 됐다가 실제로 마젤란이 거기서 이제 활을 맞아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젤란을 죽인 사람이 바로 라프라프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최근에는 뭐냐면 필리핀에서 마젤란의 도시가 아니라 세부는 라프라프의 도시여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또 필리핀의 역사 만들기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뭐 제가 몇 가지만 짚고 있는데, 또 요거, 또 이제 여기 선생님들 많이 저보다 이제 연배 높으신 분들은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 호세 리잘이라는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의사였고, 작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가 이기도 했는데요. 뭐 필리핀의 뭔가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호세 리잘입니다. 호세 리잘과 관련해서는 뭔가 그래도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보기에도 이분은 약간 문인의 이미지죠. 문인의 이미지인데요. 필리핀에서 스페인에 저항하는 뭔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이런 호세 리잘은 사실은 거의 천재가, 지금 생각하면 거의 천재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유학을 갔고요. 우리로 치면은 일본 동경으로 유학 가가지고 동경에 유학생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1운동 전에 뭐 2.8 독립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운동을 했던 거예요. 스페인에 유학을 간 필리피노들이 거기서 필리피노 학생가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잡지를 발행을 하고, 우리 독립을 해야 된다. 뭔가 이제 우리 독립을 스페인에 청원하자. 뭐 요런 유의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호세 리잘이었습니다. 호세 리잘은 어찌 보면 약간 비폭력 저항 운동, 청원을 통한 뭔가 그 독립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런 세력들 말고 필리핀 안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스페인 식민지가 이제 오래되어 가고, 또 사실은 남미에서 먼저, 중남미가 먼저 독립들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유럽의 제국들의 그 식민 지배를 하던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그 독립을 하는 게 건너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더라도 소식들은 다 전해지거든요. 이 아시아의 식민지에도. 그래서 아시아 식민지 안에서 뭔가 이 똑똑한 사람들 통해서 이제 이런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데, 폭력 투쟁으로 무장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필리핀에서도 보면은 무장항쟁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제 까띠뿌난이라는 이제 복면을 쓴 사람들 뭐 이런 뜻을 가진 건데요. 이 조직의 이제 대장이 바로 보니파시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과거에는 호세 리잘을 필리핀에서 되게 많이 추앙을 했다라면, 요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점점점 뭔가 더욱더 이제 굵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찾아내려는 노력 속에서 보니파시오가 어찌 보면 더 조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새 메트로 마닐라 가면, 마닐라가 예전에는 이제 되게 뭔가 부자촌들도 있지만 부촌들은 약간 뭔가 이제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국의 그 교회 같이, 교회 지역처럼 뭔가 이렇게 다 담쳐져 있고 뭔가 이렇게 경비가 있는 그런 대저택들이 있는데 요새 필리핀도 막 고층 빌딩 개발 붐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메트로 마닐라 엄청나게 큰 대도시인데, 메트로 마닐라 안에서 요새 가장 핫한 도시가 BGC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 그 미니 신도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약간 판교랑 강남이 섞여 있는 분위기? 뭐 이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름이 보니파시오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보니파시오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보니파시오를 중심으로 뭔가 우리도 항쟁을 통해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다. 뭐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맥락 속에 나오는데 보통 그 필리핀이 스페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식민 지배했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식민 지배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네.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 80년대와 비슷하게 그 우리나라 학생운동사 보면 필리핀도 되게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NLPD 막 갈등 막 이게 뭔가 노선 투쟁도 있고 그렇잖아요. 필리핀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필리핀에서도 뭔가 이제 그 뭐 반미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뭐 반식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계급 투쟁에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미국으로 식민 지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이런 보니파시오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더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필리핀에서 그 당시에 약간 토착화된 뭔가 이렇게 현지인인데 그러니까 중국계의 그 피가 섞인 메스티조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뭔가 부자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토지 자본가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미국이 양원제잖아요. 근데 양원제 안에서 상원으로 이렇게 다 정치에 입문을 시켜준 거예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에 대한 어떤 식민 저항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역사가 짧고 거의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미스터 선샤인 나올 때 그거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에서 이제 시리즈물은 아니고 2시간짜리 영화로 소년 장군 고요라는 영화가 이제 잠시 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미국에 대한 저항 전쟁을 했던 그런 시기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리핀 혁명군을 이끌었던 소년 장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요거 보면서 그때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요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미스터 선샤인하고 되게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왜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맨 마지막에 김태리랑 이제 뭔가 그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 만주에서 뭐 군사 훈련하는데 되게 비슷한 씬이 있지 않았나요? 요거랑 되게? 그래서 한때 제가, 이거를 2개를 어떻게 엮어가지고 약간 문화비평스러운 논문을 한번 써볼까? 잠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요런 것도 이제 필리핀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역사적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용사의 날, 뭐, 이거는 이제 일본에 저항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사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필리핀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은데, 필리핀에 대한 애정을 제가 말할 때 사실 한국의 역사하고 좀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되게 겹치는 지점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5.18 기념재단에서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이렇게 원래는 시민활동가를 위한 뭔가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 강의 거기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 강의로 작년에는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5.18 재단 이렇게 살짝 검색을 하시면 제가 필리핀 민주화와 관련된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한 20분짜리 강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한 거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필리핀하고 한국이 탈식민에서 민주화까지 오는 과정이 되게 겹쳐요. 겹치는 게 뭐 실제로 식민의 역사는 필리핀이 훨씬 더 길기는 했지만 보시면은 이제 식민의 역사, 우린 일본, 뭐 우린 짧았지만 뭐 어쨌든 여기 식민의 역사가 있고요. 독립하고 근대 국가가 출범하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사정이 더 안 좋았죠? 우리는 이제 분단이 되고 한국 전쟁을 겪어야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한국은 너무너무 아시아에서 정말 꼴찌로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전락을 했었고, 그 당시에 어찌 보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경제적인 그 조건이 양호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는 맨 처음에는 이 사람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3선을 하기, 세 번째 임기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계엄을 한 거거든요. 계엄령을 내린 게 여기 72년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박정희 군사 독재가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계엄령이 72년 네, 있었죠. 그죠? 72년에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민주화 과정이 되게 비슷합니다. 좀 차이가 있다라면, 많은 경우 이제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그 독재를 하면 보통 군인 독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필리핀 되게 흥미로운 건 마르코스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고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65년에 첫 번째 대통령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미국하고 선거제도 똑같았다고 했잖아요. 마르코스는 심지어 필리핀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재선에 성공한, 그러니까 65년에 대통령이 되고 69년에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뭔가 좀 인기가 있을 만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인기가 있을 만한 일을 했는데 3선은 못하니까 8년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기 싫으니까 이제 계엄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필리핀의 소위 말하는 피플 파워라는 민중항쟁,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87년 민중항쟁이 같이 이렇게 겹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군사정부가 이렇게 독재정부가 퇴진을 하고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과정까지 보면 필리핀하고 한국의 역사가 사실은 되게 겹쳐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르코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제 계엄령 하고 이게 계엄할 때가 아니라 이게 두 번째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재선 대통령이 나왔을 때 타임지의 모델이 됐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69년 두 번째 임기 시작하고 72년 계엄령을 하면서 이제 독재자의 길을 가죠. 근데 이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여기가 광주니까 이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바로 아키노라는 성을 가지신 상원 의원입니다. 네, 상원 의원이고요. 그 필리핀의 메인 공항, 보통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항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위인들의 이름을 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수카르노 하타 공항, 자카르타 공항의 공식 명칭이 수카르노 하타예요. 그게 이제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름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두 분이 다 독립운동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카르노 하타 공항인데 에어포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고, 여기도 필리핀도 니노이 아키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래서 이제 줄여서 나이아 이렇게 부릅니다. 요 분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를 치면은 이제 DJ와 같은 분이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두 분이 독재에 이렇게 그 탄압을 받아서 미국 망명도 비슷한 시기에 가 있었어요. 미국 망명 중에 두 분이 교류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가면 제가 알기로 아키노 상원 의원이 그때 선물한 뭐 타자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서로 교류를 하시기도 했죠. 근데 이분이 보면은 실제로 이제 계엄령 이후로 이제 DJ랑 되게 비슷하게 탄압을 받죠. 감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도 받고, 가택연금도 받고, 망명도 하고 막 이랬는데, 마르코스가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필리핀 경제가 이제 막 나락이치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르코스가 뭐 계엄령을 이제 종식시키고 내가 이제 선거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선거를 하겠다고, 84년에 선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아키노 상원 의원은 나는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선거를 참여하겠다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공항에서 이제 딱 비행기가 딱 착륙을 하고 비행기에서 트랩을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총을 맞아 돌아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필리핀은 이때부터 어찌 보면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84년부터 소위 이제 필리핀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이 막 결집하기 시작하고, 뭐 이게 대단히 전국적인 차원의 운동이 되면서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로 이 아키노 상원 의원을
뭔가 기리기는 것이 이제 그 필리핀에서 민주화 운동의 어떤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86년에 어쨌든 대선을 합니다. 대선을 해서, 실제로는, 이 투표를 했는데요. 보면 이제 피플 파워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87년 6월 항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도 이제 막 고도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리핀에서는 뭐냐면 86년 2월에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해서 이 마르코스도 다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신 아키노 대통령의 부인인 코라손 아키소 여사가 후보로 나오는 거죠. 우리를 치면은, 이게 여기는 직접 역사니까 이제 누구를 비유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라손 아키노 여사가 이제 그 후보에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개표를 했어요. 개표를 했는데 개표에서 부정행위가 있어서 마르코스가 자기가 대통령 당선이 됐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선언까지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뭔가 역사적인 분수령은 그래도 참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투표관리위원회, 그러니까 뭐냐면 선관위의 직원들이 양심 선언을 합니다. 개표가 조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아키노 이게 그 마르코스도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청와대가 필리핀은 말라카냥궁인데 말라카냥궁에서 막 대통령 취임식을 막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온 거죠. 거리를 뛰쳐나왔고,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시청이나 광화문이나 뭐 서울역이나 이렇게 갔다라면 필리핀 사람들은 에드사라는 거리로 다 뛰어나옵니다. 에드사는 우리를 치면 세종대로하고 한강대교까지를 다 합친 도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드사를 가득 메운 어떤 시민들이 3일간 막 데모를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게, 우리도 보면은 한강대로 옆에 용산 미군기지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도 보면은 그 에드사 주변에 군 기지가 있습니다. 용산과 같은 이제 군기지. 거기는 이제 미군은 딴 데 있고 여기는 이제 필리핀 그러니까 육참이 있는 데인데요. 거기서 캠프 오도넬에서 그 당시에 장군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원래는 마르코스가 진압해! 이랬는데 이 사람이 진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중립을 선언하고 오히려 코라손 아키노 여사를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코라손 아키노 다음에 대통령이 또 되셨어요. 라모스라는 대통령이. 바로 그분이시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86년 2월에 21일, 22일, 23일 요때 이제 그 대규모의 군중들이 에드사에서 시위를 하니까 미국에서도 마르코스 당신은 이제 정치를 그만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제 헬기를 보내서 말라카냥에서 헬기 타고 이제 빠져나와서 하와이로 망명을 가는 게 이제 바로 필리핀에서 민주화가 이제 진행이 됐던, 뭔가 이제 그래도 피를 흘리지 않고서 뭔가 그 혁명적인 어떤 전환을 해낸 거죠. 피플파워 항쟁을 통해서 했는데, 근데 좀 안타깝게 뭐 우리나라도 뭐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올해 이분이 대통령이시거든요. 이분의 아들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요게 이분이 맨 처음에 말라카냥궁에 입성할 때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르코스고, 여기가 이멜다라는 대통령이고, 여기가 봉봉인데, 이 소년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다시 이렇게 말라카냥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에드사 혁명과 관련해서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에드사 혁명이 우리가 이제 지금의 뭐 경제 사회적인 걸 가지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보지 말고 80년대 아시아라는 상황 속에서 보면 사실은 뭐 한국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뭐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나라는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아시아에서 되게 비등비등했는데, 실제로 이제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렇게 승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세 번째 민주화의 물결이 바로 이제 아시아에서 불어왔는데, 그때 가장 앞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필리핀의 에드사 혁명이고, 한국의 87년, 대만의 87년, 중국에 실패했지만 89년 천안문까지. 요게 바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뭔가 이제 하나의 물결처럼 이렇게 진행이 됐던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아주 먼 과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네, 가는 길이 바쁘니까 그래도 이제 뭐 오늘의 어찌 보면 본론인데요. 필리핀에 세계 문화유산들이 꽤 됩니다. 예. 근데 첫 번째로 또 제일 먼저 세계 문화유산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필리핀은 카톨릭을 식민의 잔재보다는 자기들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필리핀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어떤 건축유산들, 그 다음에 필리핀의 축제의 대부분이 카톨릭 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국경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스페인 식민 시기에 만들어진 16세기 말에 만들어진 바로크 양식의 어떤 그 성당들이 전국에 좀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 전국에 있는 성당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되어지요. 바로크 양식이지만 대단히 또 동양적인 미학도 들어가고 재료에 있어서도 또 현지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되게 고유성을 인정받는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 그 양식들이 있고요.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 필리핀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중국인들이 내려온 게 뭐 되게 여러 경로들이 있는데요. 뭐 상인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유럽이 식민 지배를 시작을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현지인을 직접 쓰기보다 뭔가 노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기 위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되게 많이 들어오게 유입하게 하는 어떤 통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중국 및 필리핀 장인들이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좀 흥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 가봤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진짜 잘 안 가시는데 그 일로일로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 여기 되게 멋있는데 이게 일로일로 성당에 있는 일로일로에 있는 미야가오 성당입니다. 이거 진짜 가보면 약간 좀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야,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냐. 사실 필리핀 생각하면 되게 지진에 취약한 나라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는 거는 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가 이제 세인트 아구스틴 성당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마닐라의 그 인트라무로스라는 스페인 식민 유적지에 가면은 요 성당을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필리핀에 보면은 저기 북쪽에 꼬르델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를 치면 뭐 백두대간, 뭐 개마고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악지대인데요. 그 산악지대에 가면은 계단식로 라이스 테라스가 대단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프가오 근데 이제 보면은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바나웨 마닐라에서 이제 바나웨까지 가는, 밤에 이렇게 가는 이제 그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 타고 가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여기가 제일 유명한 데거든요. 예, 여기가 제일 유명한 데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꼬르델리아의 계단식 논도 한 5개의 지역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면은 사실 최근에는 계단식론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에 뭐 중국도 남쪽으로 하면 윈난성에 되게 많고 또 이제 그 베트남도 보면은 베트남에도 이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국하고 국경지대에 가면은 계단식론이 많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계단식론과 관련해서 또 국제적인 뭔가 컨퍼런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유산이라기보다 자연유산이면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문화유산인 거죠. 지금 거의 복합유산으로서 필리핀이 이제 좀 되게 자랑하는 세계 문화유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비간 역사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동네 자체가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뭔가 이제 필리핀이 자랑하는 세계 문화유산
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성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스페인식의 어떤 거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뭐, 말을 타고서 여기서 이제 조경을 해볼 수도 있게, 조망을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지난 6월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좀 유적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문화 ODA 차원에서 역사복원에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뭔가 논의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속의 작은 스페인이라고 하는데 많이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좀 멀리 있어서 그런가? 뭐 이런 곳이 또 있습니다. 네, 필리핀에 이제 박물관 이렇게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중앙박물관 같은 데가 있는 거죠. 그 국립박물관인데요. 필리핀의 박물관도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단관이 아니라 이것도 컴플렉스입니다. 박물관 지구가 있고요. 그 인트라무로스 바로 그 성곽 밖에 바로 이제 필리핀의 그 국립박물관들이 있는데 국립미술관이 있고요. 민속학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이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도 치면 이제 보면은 그 국립박물관이 뭐 나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지역에 이제 5개의 주요 박물관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에서 이제 되게 가까우니까 한번 선생님들 마닐라를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쪽이 이제 마닐라 만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인트라무로스의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박물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좀 점점 더 이쪽도 이렇게 좀 그 전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요. 되게 흥미로운 거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되게 응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은 코로나 겪으면서 되게 VR이나 미디어 아트 쪽으로 해서 박물관이 훨씬 더 전시물들이 되게 보기 좋게 아니면 사람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필리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코로나 지나니까 더 좋아졌어 막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이게 그냥 필리핀에 뭐 박물관 뭐 있겠어 라고 하기에는 가보면은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되게 훌륭한 박물관의 이 전시물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리핀의 박물관을 제가 총 4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 박물관도 흥미롭습니다. 그 필리핀에 우리가 마닐라라고 하면 사실은 마닐라가 좀 이게 되게 복잡해요. 마닐라가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우리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닐라는 우리가 얘기할 때 마닐라는 종로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특별시가 똑같이 마닐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필리핀의 출발은 마닐라인데 마닐라가 우리도 보면 사대문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이 엄청 커졌잖아요. 필리핀도 시티 오브 마닐라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서 식민 지배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인구가 거의 1200만이 되는 거대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서울에 구 단위가 있잖아요. 군데 거기는 시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마닐라라고 하면은 메트로 마닐라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메트로 마닐라는 실제로는 그 안에 16개 시하고 1개 군이 있는 17개의 행정 단위가 있는 이제 되게 거대한 곳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 마카티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로 치면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이 되는 논리도 강남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여기도 실제로 필리핀에 이제 우리 한강 같지는 않지만 되게 지류 같은데 우리를 보면은 약간 청계천 사이즈인데요. 청계천 사이즈인데 거기에 그게 이제 마닐라를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바로 남쪽에 이제 마카티라는 데가 있는데 이 마카티는 이 마닐라라는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그 계획된 어떤 그 상태로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그래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약간 그래도 관료들 중에서도 약간 뭔가 애국자들도 있고 또 이제 관료들이 또 양심적인 분들도 있었는지 어쨌든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좀 안타깝게 그런 봉건 영주제적인 어떤 관습들이나 그런 사회적인 권력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과거에 하시엔다를 가졌던 그런 토착
구호들이 다 나중에 점점 현대화되면서 부동산 재벌이 다 되거든요. 부동산 다 재벌이 돼서 지역마다 이제 대표적인 그 재벌들이 계신 거예요. 그 토호들이. 정치도 다 그분들이 다 이제 점령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 마카티라는 도시는 우리를 치면 강남구 전체가 아얄라라는 한 가문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네, 아얄라라는 가문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요. 마카티는 지금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BGC라는 도시로 최근에는 국제학교 대사관 이런 것들이 다 이사 가고 있거든요. 한국 대사관도 BGC로 이사를 갔는데 과거에는 다 마카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예전에 다 마카티에 있었던 거예요. 마카티 이게 이제 그 세계의 대사관들도 다 몰려 있고 막 이랬었는데 금융 중심지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카티를 개발한 설계자인 아얄라 가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립 박물관입니다. 좀 비싸요. 그래서 700페소 정도 하거든요. 네, 그 정도 하는데 여기는 우리로 치면은 삼성의 리움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 또 최근에 그 작년부터 이건희 컬렉션 막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보물들이 막 진경산수와 이분이 가지고 계셨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책에만 실렸던 좀 비슷합니다. 아얄라 박물관도 가면은 국중에서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양질의 양호한 도자기, 양호한 군부치, 양호한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얄라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되게 잘 꾸며놨어요. 잘 꾸며놨고 되게 좀 흥미로운 게 이렇게 건져 올린 뭐 이런 배도 있고요. 뭔가 건져 올린 배들 뭐 이렇게 그 금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필리핀의 현대사를 쫙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이걸 리오라마라 그러던가요? 뭔가 이렇게 이 조형물들 역사적인 사실들 이렇게 쭉 연결한 게 있습니다. 여기 가볼 만해요. 되게 접근성도 좋고요. 여기 바로 이 아얄라 박물관 앞에는 또 엄청나게 좋은 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원에서는 이제 되게 뭐 재즈 음악이 흐르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뭐 커피나 와인을 마셔도 좋을 법한 이런 곳이 있으니까 혹시 마니라를 가시게 되면 아얄라 박물관은 경험 삼아 한번 가보시라고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그 필리핀 민주화에 대한 또 애정도 있고 광주니까 좀 특별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키노라는 사람의 그 박물관입니다. 네. 우리를 치면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 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의 고향이 딸락이라고 우리를 치면은 약간 어디라고 해야 되나 뭐 파주 정도라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았을 때 경기도의 이제 북서쪽이니까 이제 우리를 치면 파주 정도 위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딸락이라는 데 가면은 이 집안도 뭐 이렇게 민주화에 헌신하긴 했지만 사실 여기도 딸락을 되게 지배하는 딸락의 엄청나게 큰 하시엔다를 배경으로 했던 가문이긴 하거든요. 이 아키노 가문 자체도.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분이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이 코라손 아키노의 아들도 대통령이 됐었어요.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모자가 다 이제 대통령이 됐던 곳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딸락 지역에 가면은 이 아키노 전 상원 의원과 그 가족을 기리는 센터하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DJ 대통령하고 이 아키노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상호 교류했던 뭐 주고받았던 편지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그 트랩에서 내려오시면서 총 맞았을 때 입었던 그 피가 묻어 있는 옷도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또 이제 광주분들이라면 한번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박물관은 저는 카톨릭 교도이긴 하지만 제가 카톨릭이어서는 아니고요. 필리핀이 되게 카톨릭 국가잖아요. 예. 근데 되게 흥미롭게 필리핀에 한국 최초의 신부라고 하는 김대건을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김대건을 비롯한 그 당시에 조선에서 프랑스 신부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신부가 되는 과정을 밟았던 건 다 마카오에서 밟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심화되고 뭐 이러면서 마카오가 좀 위험해지니까 프랑스의 선교사들하고 신부들이 조선의 어떤 그 신학생들을 필리핀으로 잠시 옮겨야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 나중에는 이제 마카오로 다시 돌아와서 마카오에서 이제 신학과정을 마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김대건 신부님이 잠시 머물렀던 성당이 블라칸 콜롬보라고 해서 또 마닐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요새는 교통편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가볼 만한 곳인데요. 여기 아예 86년에 콜롬보의 성당에서 한국하고의 교류를 좀 더 이렇게 잘해 보려고 안드레이, 김대건으로 그 성당들이 보면은 그 성당의 주보 성인들을 모시잖아요. 근데 그 성인으로 이제 이 김대건 신부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부터는 아예 수원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성당이 있는데, 나름 이제 그 한국 신학생들이 머물렀던 흔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그 스테인글라스 보면 여기가 이제 성당의 메인 홀인데, 여기 보면은 이쪽은 필리핀, 이쪽은 이제 그 김대건을 비롯한 조선의 신학생들과 관련된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뭔가 이제 카톨릭 교인으로서 뭔가 이제 필리핀 갔을 때 뭔가 흥미로운 곳을 가고 싶다 이러면은 또 이런데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